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프랑스 파리 소요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럼블에 올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방송을 먼저 보시고 오늘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사태 후속 이야기, 야만적 서구 문명의 쇠락과 유라시아 글로벌 사우스 시대의 도래. 많은 사람들은 서유럽과 미국, 카나다, 그리고 호주 이런 국가들을 떠올릴 때, 문명 국가, 그리고 문화적이고 예의 바르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글로벌 사우스, 중남미,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이미지가 꾀죄죄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명인들이 아니야, 야만인들이야, 잔인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편견과 좀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 방에도 올렸지만 이 에반스톤, 시카고 위에 에반스톤이라는 곳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연예인도 그 대학을 나왔다죠. 그런데 이 에반스톤에 지나다니는 퍼플라인, 이 지하철 교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삭았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삭아서 이렇게 이제 부서져 있고 거기에다가 H빔을 이렇게 되어서 이제 좀 보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철로 교각 위로 전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노후화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장이 이렇게 이제 아주 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공장을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생산 설비를 남아있는 것을 들어서 이제 저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미로 옮겨버리는 거죠.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 자체를 탈산업화했습니다. 제품이야 외국에서 싼 값에 사오면 된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가에 생산하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찍어서 이제 그것을 수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는 첨단, 이 반도체 설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서비스업 위주, 그리고 월스트리트, 시카고의 금융가, 이 금융 서비스,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원가는 한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00, 400에 한국이나 이런 다른 동맹 국가들에게 고가에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미군 조금 보내서 그 나라의 방위를 책임진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고가의 무기를 이제 팔아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팔을 비틀어서 미국 국채를 사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지적한 메이저 정치인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미국의 일반적인 서민들, 하층 서민들의 삶이 붕괴되었을 때 그때 이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다가올 심각한 병의 심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후입니다.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암이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증상을 느끼고 그 고통, 이제 피부가 좀 어디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것을 뜯어보니까 미국의 문제는 탈산업화,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지나치는 이제 서비스와 금융화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내각에 있었던 피터 나바로 이런 경제학자들이죠. 어쨌든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라크를 침공했던 국가, 이런 것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나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이 이라크를 두들겨 패고 시리아를 폭격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미국의 군인들, 이런 양심적인 군인들이 진실을 이야기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 스칼리러 이런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룡열차 같은 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삐끗삐끗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놀이시설입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농담 삼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어디가 부러졌다. 자, 이 앞에서 보셨던 에반스톤 문제가 아닙니다. 에반스톤에 교각이 삭아서 뭐 이렇게 부서지니 거기에 H빔으로 이제 땜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도로고 뭐고 다 엉망이죠. 자, 지금 뭐 움직이냐? 뭐 제대로 쓸 수 있냐? 뭐 yes, no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러면 이제 WD-40를 뿌려 윤활유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no problem 돌아간다. 그리고 덕테이프입니다. 뭐 어디 깨졌네, 부러졌네, 어디 뭐 샌다. 그러면 이제 덕테이프로 바르는 겁니다. 미국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WD-40. 자, 이제 윤활유를 뿌려서 이제 기계가 안 돌아가면 뿌리고, 그리고 덕테이프 바릅니다. 뭐 덕테이프는 만능이죠. 자, 이런 농담 짤이 많이 돕니다. WD-40 그리고 덕테이프. 미국에선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공장이 노후화되고 낡으면은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중국에 나가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 글로벌리스트가 지배하는 미국의 방식입니다. 자, 이게 한 30년 진행되니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절반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든 겁니다. 미국에선 제대로 이제 어떤 상선이라든가 뭐 LNG 선박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선소도 거의 없습니다. 뭐 군함 만드는 거 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군함의 수도, 함정의 수도 대단히 작습니다. 반대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순양함 한 10,000톤, 15,000톤급 이 대형 미사일 순양함을 그냥 뭐 뻥뻥뻥 이렇게 찍어냅니다. 1년에 몇 척씩 찍어냅니다. 자, 미국의 무기가 뭐 미국의 미사일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이 태평양도 중국이 점령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 어떻게 땜빵을 했을까요? 땜빵 했네요. 근본적인 수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 영상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청룡열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일 때 삐걱삐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어떻게 땜빵했을까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다가 뭐 용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임시죠. 그리고 하얀 페인트를 발라서 이제 눈에 안 보이게 했습니다. 자, 이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AP통신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놀이동산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 관계자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이 정도면 눈에 바로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렸습니다. 1, 2, 3등이 나왔습니다.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이죠. 그리고 2등은 자랑스럽게도 미국입니다. 이야, 이 미국인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뭐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들의 얼굴이 조금 이상하죠. 이 중에 한국계 같아 보이는 애들도 없습니다. 딱 4명 얼굴에 그냥 뭐 중국계라고 박혀 있습니다. 중국 1등,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들 2등. 3등은 어딜까요? 호주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국애처럼 보이는 애가 있습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가 아마 한국애처럼, 한국계로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나머지 애들은 뭐 얼굴에 그냥 중국계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1등 중국, 2등 중국계 미국인, 3등 중국계 호주인들. 이게 현주소입니다. 제가 지금 뭐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저것저것 하는데, 그 이전에는 중국은 어떤 장비에 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사오면 됩니다. 빨리 반도체를 생산해서 중국 내에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 장비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가장 중요한 장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장비를 사와서 중국에서 이렇게 빨리 생산을 해서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의 산업에 공급하고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반도체 장비 공급을 막게 된다. 자,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이 중국인들 역시 뭐 필요하다면 반도체 장비를 만들게 될 겁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 기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사왔는데 이제 할 수 없다면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중국은 반도체 장비부터 반도체까지 다 만드는 국가로 바뀔 겁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미국인이 아닙니다. 진짜 미국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대만 문제나 홍콩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데 정신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바로 중국의 엔지니어들, 중국의 수학자들 그리고 중국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가, 미국의 산업 인프라, 그리고 이제 사회 기관망에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이것은 서스테이너블한가, 미국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인적 인프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가, 바로 이것을 미국은 염려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가서 불장난을 하고 있죠. 특정 소수 엘리트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자,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공급하고 또 이제 그것을 돈 세탁해서 다시 우회로로 고쳐서 특정 계급, 특정 산업군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무기업체든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든. 미국에서는 칼리지 스튜던트의 6% 정도가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33%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인구는 미국보다 작습니다.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배출하는 엔지니어 숫자는 러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거의 대여섯 배 더 많은 엔지니어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죠. 자, 이런 상태가 한 20년 지속이 되면 이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스탠다드, 표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새로운 플랫폼과 스탠다드를 만들지 못한다고 과연 여러분들이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한 5, 60년 전에 이미 고유의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지스죠. JIS입니다. 자, 이런 표준을 만들고 세계 제조업의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많은 첨단 산업은 사실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F-22. F-22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원래 미국이 F-22를 개발을 할 때 도저히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이 도움을 줘서 겨우 F-2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일본의 기술을 모조리 그냥 로열티도 안 주고 다 훔쳤습니다. F-22를 만들 때 이 일본이 제공했던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훔쳐서 만든 것이 바로 F-35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것을 그대로 훔쳐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가요? F-35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십몇 년 동안 F-35는 정말 애물단지였습니다. 왜? 일본이 도와주지 않고 일본이 F-22를 만들 때 줬던 기술을 미국이 훔쳐서 만든 게 F-3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뺏기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좀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안화하고 달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위안화 디파짓을 허용을 했습니다. 기업이든 혹은 일반 개인이든 일반 개인이 위안화를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어떤 부자 계급 혹은 기업 이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위안화를 받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어떤 곡물을 수출해서 위안화를 받으면은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디파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탈달러화가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브릭스에 조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서구 금융권에 이제 발을 걸치고 그리고 한쪽은 이 브릭스에 발을 걸칠 겁니다. 위안화라든가 브릭스 공통화폐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틀리면은 이 서구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특히 IMF나 이 세계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디폴트를 내고 이쪽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브릭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탈적인 대출을 아르헨티나에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엘리트 계급은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이제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 완전히 내파된 상태입니다. 자, 미국이 빌려줬던 IMF를 통해서 빌려줬던 거금들이
다시 이제 엘리트 계급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경우는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내는 게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나 이쪽 편으로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자, 새로운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무역 교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뭐 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 항공모함을 몰고 와서 아르헨티나를 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브릭스는 일단 디지털 화폐로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 화폐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금이라든가 은, 석유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 링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뭐 곡물을 사오고 혹은 석유를 사오고 디파짓된 브릭스 통화를 이용해서 뭐 중국에서 뭐 휴대폰을 사온다든가 휴대폰을 사오고 이제 결제 대금으로 지불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초기에 이제 도입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연준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뭐 일종의 이제 정신승리죠. 정신승리입니다. 미국 달러의 뭐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뭐 건재하다. 이런 것을 이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올린 글인데,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채, 그리고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외 채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국가 무려 4분의 3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연결된 이제 나라들이다. 즉, 미국의 동맹이나 혹은 미군 기지가 가 있거나 뭐 이런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과 어떤 정치 외교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샀는데 그 포션이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미국과 군사적인 타이가 없는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건재하다 이런 보고서를 내어놓았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군 기지는 전 세계에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끈끈한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사실 한국은 여기서 이제 분리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미군의 자그마한 기지들이 있는 곳, 그것은 미국과 어떤 동맹이나 뭐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어떤 정치 외교적인 뭐 미국과의 관계를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미군 기지를 소규모의 미군 기지를 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언제든지 미국과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국가들이 서서히 탈달러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 달러의 이 유통량은 이제 줄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러의 영향력이 그만큼 이제 축소된다는 뜻이죠. 자, 이 보고서는 전적으로 미국이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음모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슬기롭게 이 자포로치아 원전은 방어해야 된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젤렌스키와 영국 그리고 미국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소요 사태 때문에 마크롱이 이 프랑스의 인터넷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SNS를 완전히 블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프랑스 내에서는 트윗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런 것도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말리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는 뭐 프랑스 내에 금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세계 네 번째 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2,436톤. 도대체 이 많은 금이 어디서 났을까? 이 말리는 금 보유고가 없습니다. 말리는 이 금이 없습니다. 말리 안에는. 그런데 말리는 1년에 50톤의 금을 생산합니다. 이 860개의 금광이 있습니다. 50톤이면은 10년이면은 500톤입니다. 말리에서 한 40년 정도 금을 빼왔다면 한 2,000톤 정도가 되겠죠. 말리는 엄청난 금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프랑스는 어떻게 이 많은 금을 빼왔을까? 뭐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 불어기 때문에 소리는 좀 줄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전철 내에서 어떤 아프리카인이 맞죠? 그리고 시리아, 예멘, 이라크 다 박살내고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난민들이 흘러오면 유럽은 그들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석유와 금을 훔쳐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프랑스와 미국이 했던 짓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얘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는 가짜 반군을 말리 북부에 만듭니다. 그리고 말리 북부에 있는 금을 훔쳐갑니다. 자, 시리아에서 미국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시리아에서 미국은 가짜 반군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반군을 만들기 위해서 알카에다 IS 용사들을 투입을 했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직접 들어와서 IS를 패겠다고 들어와서 쿠르드족 지역에는 밀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석유가 많습니다. 유전지대입니다. 거기를 딱 점령을 했습니다. 시리아 영토 3분의 1을 점령하고 석유를 몰래 훔쳐서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라크나 터키로 가져가서 팔아먹고 그 대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말리랑 똑같습니다. 가짜 반군 지역을 만들고 미군을 보내서 점령하고 거기서 석유를 훔쳐서 가져갑니다. 프랑스는 말리 북부에 가짜 반군을 만들고 금을 훔쳐서 프랑스로 가져갑니다. 소말리아, 이티오피아, 수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단의 은을 훔쳐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남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앞에 흑인이 이제 프랑스 전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디언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8명의 아프간 민간인들이 SAS, 영국의 이제 특수부대죠. 영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학살되었다. 자, 비무장 민간인인데 영국의 SAS 부대가 이제 아프간에서 학살했다. 이것을 추적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진실을 밝혔습니다. 7월 2일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국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국군의 교전 수칙에 따른 겁니다. 그 교전 수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all fighting age men, 15세부터 한 50세 정도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연령대의 성인 남성으로 파악되면은 그냥 죽여버려라, 터미네이션 해라. 바로 그런 교전 수칙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돌아도 저기에 어떤 한 16세 정도의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세면은 fighting age입니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투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영국군은 이런 인구를 제거한다는 그런 닥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갈등에도 뭐 비무장 상태인 것이 확인이 되어도 양떼를 모으는 양치기라도 그냥 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8명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낸 겁니다.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마음 놓고 죽였다는 겁니다. 즉, 전투 가능한 요인을 이렇게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 역시 이라크에서 비슷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카나다는 시스테믹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체계적인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뭐 이것은 과거 영상입니다만 과거에는 백인 이민자는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중국인들에게는 뭐 인두세를 매겨버렸죠. 인두세. 뭐 당시에 이제 한 명당 100불, 100불은 엄청난 돈일 겁니다. 자, 중국인들이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죠. 뭐 이것은 밴쿠버입니다. 밴쿠버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 노예들. 자, 이들이 1년에 돈을 법니다. 그 중에 100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인두세.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악습이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서구 국가들, 미국, 카나다, 서유럽, 그리고 뭐 호주 다 포함한 겁니다. 이들 이 컬렉티브 웨스트의 잠재적인 내면에 엄청난 이 인종차별주의, 바로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전입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그 정신병적인 루소포비아. 자, 서구인들은 러시아를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중국인이 튀어나온다. 나폴레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중국인과의 이 혼합이다, 잡종이다. 그래서 쟤들은 에이시애틱하다. 에이시애틱은 굉장히 나쁜 단어입니다. 이 영어에서 비하하는 뜻입니다. 뭐 패턴도 미국의 패턴 장군도 이야기했고, 하여튼 서구의 주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을 일종의 이제 똥개로 보는 겁니다. 잡종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내면에 진짜 중국인들, 이 에이시안들, 뭐 인도인들, 아랍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인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에 어떤 이제 시스테믹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뭐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만, 즉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러전을 보면서 이 서구의 핵심 지배 엘리트 의식 속에는 무시무시한 이 인종차별주의가 잠재해 있다. 그래서 니오나치 아이디올로지를 쉽게 포용하고 은폐하고 프로텍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찌르는 무기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한국인들입니다. 일본인도 좀 모르는 것 같고요. 자, 비잔틴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비잔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리스 정교 때문에 그런데, 이 비잔틴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 송나라랑 비슷합니다. 조선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도 사실은 지금 이 후기 조선이야 하면서 이제 조선을 참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죠. 고종이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조선뽕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고종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그대로 팔아먹었습니다. 송나라 역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와 이 조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인, 의, 예, 충.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 위대한 가치들, 아름다운 밸류들, 자, 이 휴머니티죠. 인간을 사랑하고, 널리 인간을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늘 이제 관용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덕적인 원칙들. 그것을 숭상했던, 그리고 예술도 숭상했던, 그런 나라가 사실은 이 조선과 송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철학이 그 국가를 지배했었죠. 그런데 비잔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정신 플러스 위대한 이 로마와 그리스 문화 이 유산들, 그리고 아라비아 유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아라비아 문화 유산들, 이것이 모두 믹싱된 겁니다. 자, 중세 한 1000년부터 한 1300년대까지 이 세계에 가장 위대한 지성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비잔틴 제국입니다. 동로마 제국입니다. 물론 서로마 제국도 있지만 여기는 좀 이 야만인들, 이 위에 있는 놈들은 다 야만인들입니다. 이 서유럽에 있는 애들은 다 야만인들입니다. 앵글로 섹슨, 바이킹, 게르만, 이 새끼들 다 야만인들이죠. 자, 이 야만인들, 여기에 이제 믹싱이 되어서 좀 야만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그리스 문화유산, 로마 문화유산, 그리고 아라비아 문화유산이 컴바인된, 그리고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국가입니다. 자, 이 군주, 여기서 이제 동로마 제국의 군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통치한다. 자, 성직자는 아닙니다. 성직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일종의 체화하는 겁니다. 인바디먼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정신으로 이제 이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모나키죠.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와 예술을 숭상하고 그리고 학문을 사랑하고, 자, 이 위대한 동로마 제국. 그런데 군사력이 좀 약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송나라나 조선과 비슷합니다. 맨날 책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서서히 약화가 되어서 결국 이 오스만 투르크의 무슬림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산들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러시아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데사, 그리고 크림 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 제국의 많은 문화유산들, 1세대는 사실은 그리스, 그리고 바로 위에 세르비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 정교죠. 그리스 정교, 그리고 세르비아, 그 다음에 키예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러시아나 이쪽 세르비아, 그리고 그리스, 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 정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이들 동로마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정교 국가, 이 비잔틴 문명을 넘겨받았던 국가들, 여기에는 이 기독교 정신, 박애 정신, 그리고 위대한 인본주의적인 문화유산들,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고 이제 로만 문화, 아라비안 문화, 이 아라비아의 위대한 철학자들, 아비센나, 아베로에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 이런 것을 모두 다 흡수해서 이렇게 이제 보존해온 것. 이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후예입니다. 러시아는 위대한 문화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톨스토이 책, 그리고 이 고골리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그리고 고리키와 고골리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사랑했던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자, 이들 모두는 하나의 위대한 비잔틴 문화를 넘겨받은 그런 후예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안드레이 르볼루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시기 좀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고 탄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탄압 속에서 밑에서는 이제 온갖 야만인들이 오고, 그리고 이 가톨릭 야만인들이 쳐들어오고, 막 여기 이제 이중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위대한 기독교 예술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화가 이 안드레이 류블류프입니다. 그 사람을 그린 영화입니다. 러시아 영화죠. 소비에트 시절에 만든 영화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러시아의 문화의 어떤 한 단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러시아나 세르비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뭐 터키, 이렇게 유라시아 민족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리고 잔인한 민족이 어딜까요? 대체로 서유럽입니다. 북부의 바이킹, 게르만족, 뭐 그리고 이제 뭐 앵글로색슨이죠. 물론 저는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들의 호전성, 잔인성, 그리고 합리성이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 이제 문화예술, 그리고 산업혁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좋아합니다. 전쟁으로 막 세계를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국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컬렉티브 웨스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들 서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다 이제 식민지로서 존재했었죠.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평화로운 민족이 아닙니다. 잔인하고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무자비하게 쓸어버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야만인이고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러시아는 직접 침공을 한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방어전입니다. 심지어 소비에트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 방공하시는 분들은 헝가리 쳐들어가서 부다페스트 어쩌고, 그 다음에 아프칸 어쩌고,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경우 그 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소비에트에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인바이트한 겁니다. 자, 폭동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체코 프라하에 보면 헝가리 들어가고, 그리고 아프칸도 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공산주의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것을 스스로 떨쳐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러시아의 가장 큰 잘못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시즘, 볼셰비즘과 가장 거리가 먼 민족이다.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대한 비잔틴 문화를 넘겨받은 그 후예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모든 공격은 서유럽이 일으켰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침공하고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바로 서유럽의 나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네오나치 이데올로기로 세뇌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생긴 것은 이 슬라브인이지만 실제 너희들은 아리아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싸우다 죽으면은 저기 하늘나라 은하수 넘어서 오딘신의 품으로 갈 수 있어.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리아인이야. 이렇게 세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아가씨들입니다. 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서구인들이 비판하게 생겼습니다. 좀 아시아틱하죠? 자,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이 믹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자,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아가씨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쁜 아가씨들이 있는 곳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엉덩이 둘레가면 한 1.5m, 2m 되고 이러면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제 방송 럼블에 올린 방송에 이어서 만든 방송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럼블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arce que la France n'a pas le carburant, parce que la France n'a pas le cacao, parce que la France n'a pas l'uranium. Vous allez plus reconnaître cette France-là, parce que la France dépend de l'Afrique et on ne respecte pas les Africains.